일단은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예비고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오셨다고 제가 들어서 준비를 할 때 왜 수능식 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규 수업이 중요한지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를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수능식 사고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내신 대비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뒤에 내용에서 제가 살짝 다룰 거기 때문에 그 궁금한 내용들은 이제 제 목차를 보시면서 좀 해소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이제 목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누군지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누군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식 사고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설명을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수능식 사고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제 나름의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내신 대비라고 하죠. 이제 예비고이는 1학기 때 이제 문학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문학교과서 수업 또는 2학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추후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교과서 또는 언어와 매체, 문법 교과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공부들을 어떻게 수능식 사고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모든 강사들의 고민이죠. 아이들이 복습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을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 설명의 내용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제가 화면에 적어놨는데 일단은 이제 저의 양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현재 연세나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도 이제 체험학원 강사로 이제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색칠을 해서 넣어놨고요. 뭐 제가 집필한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적어놨으니까 뭐 이런 것들 혹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 이제 문학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주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학 교과서만 수업하시지 않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오는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수능 기출문제들을 다루는데, 그걸 대비해서 제가 집필한 책이 이 기출의 바이블 문학 입문편이란 책이니까 이런 거 이제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거나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 이거보다 제가 이제 제 소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지금 2번까지 해서 벌써 이제 7년 연속으로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보는 지금 강사다. 요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능식 사고 뭐 이런 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제가 실제로 수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게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1등급이 나왔다.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효율적이더라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제로 매해 수능을 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수능식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아이들 벌써 이제 모의고사를 1학년 때 이제 뭐 최소 2차례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모의고사 보는 걸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보는 걸 볼 때 이 문제가 총 45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국어 시험이 80분 안에 이제 끝난다까지는 알고 계세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자세히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현재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아이들한테 어려운지까지만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부터 수능이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이제 수능의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랑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15번이 이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됐기 때문에 맨 앞에가
소위 비문학, 독서가 내지문이 쫘르륵 연결돼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수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학,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4-5 지문이 쫘르륵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17문제, 17문제에서 총 34문제로 일단은 비문학과 문학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아이들이 소위 선택 과목이라 하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그 선택 과목 11문제가 뒤에 쫘르륵 나오고 45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속독도 배웠고 우리 아이는 책도 좋아하는데, 물론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우리 아이는 막상 모의고사를 풀면, 수능을 풀면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제가 PT에 써놓은 것처럼, 어머님, 속독, 빨리 읽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독, 빨리 읽는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눈이 빨리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풀 네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맞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학을 들어갔을 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속독, 빨리 읽는 걸 시험 보는 시험이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생각하는 힘이 있느냐를 시험 보는 것이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 80분에 이 45문항이라는 적지 않은 문항을 아이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되는 건 뭐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국어의 방법이다 라고 오늘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수능식 사고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내신 대비와 수능식 공부의 차이점을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강사들이나 뭐 학생들 입장에선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내신 대비를 교육 과정에 따라서 설계되다 보니 당연히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르면 자연스럽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내신 대비는 학교 수준의 시험이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논의하셔서 출제하시는 시험입니다. 맞죠? 그런데 반대로 수능은 전국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전국에서 50만 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뜨는 비행기도 막 착륙을 못 시키게 하고, 아니면은 여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한 달 갇혀 있으시고, 저희는 강사들이고 또 이제 분당이나 서울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 누가 없어지셨는지까지도 저희가 공유를 해요. 그렇게 온 전국이 난리가 나는 시험이니까 얼마나 그 출제의 엄밀도가 높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시험 범위를 정해서 출제되는 우리 내신 시험과는 다르게 수능 시험은 국어교육과정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바꾸면 지금 현재 문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와도 그게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공감하죠.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아이들을 불러서 앉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시험 끝나고 보통 그 주 주말은 수업이 없잖아요? 그때 열심히 그 외웠던 거를 어디다가 버리고 오나 봐요. 그래서 다 까먹어가지고 옵니다. 아예 몰라요. 네. 신기하게도 3일 전에 한 건데도 모르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게 내신 대비 지식이라면, 수능식 공부는 지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가가 결국엔 핵심적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은 남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가 뒤에 이제 님의 침묵을 예시로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제가 이제 한용운이라고 딱 써놓으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그 이전에 한용운 님의 침묵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수능 시험, 뭐 물론 이제 수능 시험이 역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수능 시험 초반 세대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수능 공부라 해도 한용우는 뭐 저항시인, 한용우는 뭐 승려 이런 것들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 그것이 수능 문제를 푸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경 지식, 이거 요즘 저는 비문학을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사실 저는 국어교육 전공이면서도 국어교육에서는 비문학 가르치는 거를 안 배우거든요. 사실 대학 전공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화두가 되는 건 올해도 채권 지문이 나왔거든요, 수능에. 채권이라 하면 사실 뭐 경제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경제책을 좀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삼촌이 그 변호사인데 변호사 좀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채권이 나올까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왜요? 올해 나왔으니까요. 그럼 아이들은 올해 나온 배경지식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내년에 빗나가게 돼 있죠. 배경지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추후에 문법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문법 개념 연습. 열심히 외우죠, 아이들이.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거 열심히 외웁니다. 하지만 2학기 때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제 명사라는 말 선택지에 없어서 틀려올 겁니다. 왜요? 명사라는 말 선지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쉬우니까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바꿀 거라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식 공부는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방식이다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식 공부라는 게 무엇인지. 자, 굉장히 이제 간단해 보이는 그냥 빈칸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현대시를 교육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국어 공부 방식으로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면 한용운은 승려, 한용운은 독립운동가.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님 뭐라고 외우셨죠? 조국 아니면 부처, 뭐 중생 이렇게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한용운의 다른 시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김소월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김소월 또 따로 외워야 되죠? 그 다음 이육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육사 따로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게 익숙하시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자, 상황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한용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용운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 말을 하는 화자가 지금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이거를 이제 수능에서는 뭐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라는 것이 만족이 되었는가 또는 불만족이 되었는가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님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화자는 만족스러운 상황인가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인가요? 불만족스럽죠? 이렇게 간단하게 갑니다. 불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라는 것에 따르는 감정입니다. 감정. 자, 그러면은 이 감정은 만족스러울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연결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반드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이다 이렇게 단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틀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뭐 하는 거다? 아이들이 실제로 연습하면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불만에서는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부정적 감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불만이라고 방금 체크하셨기 때문에 현재 화자는 부정적인 감정이 될 거고요. 저랑 연습한 친구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 쫙 나오다가 사실 여기 제가 생략해서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에 눈물 이런 시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왔네. 아이들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 이 태도는 이 상황에 따르는 상황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대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저는 딱 두 개로만 나눠서 현대시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상황은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그리고 감정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태도는 이 현재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요거까지만 나눴어요. 그리고 시적 대상은 제목에서 찾을 수 있죠. 님의 침묵이면 화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죠? 님이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조국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국이라는 거는요, 실제 보기에 조국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넣는 거고요. 안 써 있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추가되는 정보를 끼워 넣는 연습을 해야 암기식 공부가 되지 않고, 그래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럼 다음 작품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하나 더 넣은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로 이제 두려워하시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신동엽이라는 시인의 향합니다. 사실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신동엽 하면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시인을 외웁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 조석은 아침 저녁이죠.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춰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로 가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옛날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다시요. 상황은 그러면 만족스럽나요? 불만족스럽나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만약에 읽다가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상황이 불만족이니까 당연히 감정이 부정적으로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수능식 사고를 연습하는 저만의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심화된 수업에서는 이제 이 태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비문학, 배경지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지금 요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지문은요, 올해 수능 첫 번째 아주 짧은 지문이 있습니다. 독서 이론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독서 이론 지문에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제가 시험장에서 박수를 칠 뻔했어요. 내가 애들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설명회 때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문장입니다. 포인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라는 문장을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요것만 딱 보셨을 때 아이들이 좀 안쓰러우실 거예요. 지금 한 문장이 제가 밑줄 친 데에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라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문장이 4줄이에요. 이걸 아이들이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눈알을 빠르게 굴린다고 이게 풀릴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을 읽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근데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놨죠? 생각의 틀을 만들자. 그리고 개념이 나눠진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 그냥 하나의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나눠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자, 이나면 뭐예요? 배경 지식이 일단 하나 있고요. 이나 또는 관점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배경 지식과 관점이 묶였어요. 등이라는 그 etc 점점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배경 지식과 관점은 어떤 개념에 묶여 있죠? 독자 요인이라는 것에 묶였습니다. 맞죠? 다시 얘기할게요. 독자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독자 요인의 예시는 배경 지식과 관점 등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개념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서로 나눠진 상태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이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저희 수업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끊어놓은 이유는 계속 보면 또 나눠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라고 지금 요인 나왔으니까 독자 요인과 상황 요인이 서로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나눠지는 요 현상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요게 읽기 환경과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독자 요인은 두 개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죠? 배경 지식이나 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상황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읽기 환경과 과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 문제 1번을 푸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맞나요?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독자 요인은 방금 몇 가지라고 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죠? 배경 지식이나 관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읽기 환경과 과제는 뭘 지시하죠? 상황 요인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돼서 1번이 빠르게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줄그림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나눠지는 것을 파악하는 연습, 그 힘,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 수능식 사고고 이게 사고력인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시겠죠? 네. 일단 비문학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사실 문법은 제가 이 예시를 알려드리는 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예시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명사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 외웁니다. 자, 품사 하면은 이제 9개거든요.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단어, 그럼 또 단어는 뭔지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방식을 보셨겠지만 각 개념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암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자, 일단 품사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품사는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단어를 나눠 놓은 분류입니다. 분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품사는 단어를 나눠 놓은 분류 체계입니다. 그럼 다시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품사 중에 단어가 아닌 애가 있을까요? 자, 품사는 단어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품사로 나눠 놓은 거니까 다시 품사 중에 단어가 아닌 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아, 품사는 단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너가 알고 있는 명사는 단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요? 단어라는 거를 따로 암기하면 어때요? 명사 따로 암기해야 되죠? 단어 따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그럴 필요가 없이 뭐 하는 거죠? 아까 비문학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개념들 간의 관계를 묶어주는 방식으로 문법도 가르칩니다. 네, 어떤 방식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 여기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면 어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어려운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근데 그 어미라는 개념은 이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라는 개념으로 또 나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걸 또 그냥 외우죠. 하지만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자, 어말어미라는 개념은 우리 한자 뜻을 생각해보면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란 뜻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 선자는 뭘까요? 그 앞에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은 열심히 외우다가 아, 너무 국어 외울 게 많아요. 이러면서 싫어하고 끝나는 특히 이과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업하는 방식엔 암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공식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과 친구들은 또 어려움을 겪느냐? 그게 아닌 이유는 문과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이 감성 아니면은 감상했던 부분들을 이제 체계를 보면서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군요. 이거를 막 이제 또 거기서 감동을 얻어요. 이 체계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